내신 점수 플러스 수행평가니까 세트까지 동시에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너네가 이거를 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일단 그건 정해놓고 가자. 수학이 뭐 사고력,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체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년이 올라가면 국어는 아무리 시간 투자를 해도 내신도 안 오르지만 무엇보다 수능에서 치명상을 입게 돼. 자, 이제 학년별 내신 공부 특집 보도록 하자. 고1, 고2 이렇게 볼 건데 뭐 당장 임박한 게 고1이지.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학 요 세 과목만큼은 기초 개념을 만들어야 돼. 고1 때. 다른 과목은 기초 개념이랑 응용 문제랑 같이 가. 하지만 이 세 과목은 개념이 먼저고 개념 없이는 아무리 문제집을 풀고 암기를 해도 쌓이지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즉 기초 개념을 수업 시간에 내가 자느라고 안 들었어. 그래서 빵꾸가 났어. 근데 당장 시험은 봐야 돼.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암기해서 점수 맞춰봤자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지만 한두 문제 맞춘다고 해서 너네 대학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기여를 못한다는 거지. 내신 기간에 집중력과 텐션을 이용해서 내가 벼락치기 암기 대신에 한두 문제 나가더라도 난 이걸 이용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고2에 올라가겠다. 이걸 하다 보면 솔직히 점수도 잘 나오지만 이 유혹을 뿌리치고 이거부터 하란 말이야. 이걸 이용해서. 결국은 대학 갈 때 기여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목적의 수행평가 과정. 내신 대비라는 것은 지필고사만 있는 건 아니야. 지필고사 기간 직전에 수행평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거든. 그 내신 목적의 수행평가 과정에서 내가 수행평가 제출하는 이 내용이 세특에 그대로 기재가 되잖아.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 보고 교사가 알아서 해주고,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 제출했지만 이거 어떻게 써줬으면 좋겠니? 네가 좀 간단하게 메모해와.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 학교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어쨌든 기반은 이게 잘 돼 있어야 돼. 거기서 내가 아까 템플릿 말했지. 문제의식은 뭐고,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 소스들을 활용했고, 그래서 내가 얻은 성과는 뭐고, 결과물은 뭐고, 이제 문과에서는 성과라고 하고 이과에서는 결과물이라고 하지. 그걸 동시에 수학을 해야 돼. 즉 내신 점수 플러스 수행평가니까 세트까지 동시에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너네가 이거를 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행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거를 학기 초에 다 설명해 준다 그랬지. 학교에서 이거 내규가 있어. 그거를 빠지지 않고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고, 관련 책자나 자료를 너네가 까먹을 테니 수행평가를 부과받으면 그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템플릿에 반영을 해놓는 거야. 그래야만 얘랑 얘를 동시에 반영을 하면서도 짧은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다는 거 꼭 명심하고, 내신은 지필고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는다는 걸 잊지 마. 그 다음에 고2, 3 때까지 가지고 갈 공부 말고, 학습 내용 말고 학습 패턴, 학습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당장 임박해서 시험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고2 때도 고3 때도 요 패턴으로, 요 습관으로, 요 절차대로 내신 대비할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딱 미리 계획해둔 그 패턴대로 한번 치러야 돼. 고1 1학기 중간고사를, 그 다음 고1 1학기 기말고사를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해 치르다 보면 이게 몸에 익어버려. 그러면 고2, 3 때 내신에 투자되는 시간이 적으면서도 점수는 높게 나오는, 그러면서 거기서 빠지는 시간으로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논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겨서 결국은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레벨로 더 많은 전형 카드를 활용해서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꼭 명심하고, 고1 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고2 때라도 만들면 되지 이런 거 없어. 고1 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고2나 고3 때는 학습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루틴 만들고 자시고 없어. 그냥 이렇게 끌려가다가 재수하게 돼. 그래서 너희들의 학습 부하를 줄여주겠다고 만든 2028학년도 교육과정은 사실상 너네를 더 힘들게, 더 일찍 철들어야만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좀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고2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지만 너네가 지금 내가 설명한 이 과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한번 간단히 보자면, 요거는 똑같고 고1 때랑 고2 때랑 요령은 똑같고, 수능의 핵심 과목, 이제 수능이 임박했으니까 고2 되면 그 다음에 희망 계열에 관련된 과목의 점수가 더 높아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대학 권장 과목, 내가 계열 선택할 때 이거 자세히 설명했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권장 과목이 있어. 이거의 점수를 따내야 되거든, 고2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충분히 따내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강약 조절해서 약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시간을 적게 투자함으로써 점수가 손실되는 거를 그냥 눈 뜨고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고2 때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듯이 고1 때 그 패턴을 완성해내지 못하면 얘를 우선시하다 보니 그 외 과목들은 손실을 보면서 전체 내신이 떨어지는 거를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그 다음에 이미 지금 회생불가 과목이 고1 때 생겨버린 경우가 있어. 너네가 고1 때 이렇게 준비하라고 선생님이 정리해줬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회생불가 과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럼 보자. 등급 컷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까지가 1등급, 여기까지 2등급이야. 근데 내가 지금 위치가 여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겠지. 근데 내가 위치가 여기야. 그럼 어떻게 돼? 더 열심히 해서 올려봐야 어차피 2등급이잖아. 그지? 그럼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걸 등급 드랍이라 그래. 즉 지금 2027학년도까지는 1점 몇, 그 다음에 뭐 3.4 이렇게 소수점까지 있었지만 너넨 그게 없잖아. 등급으로 끝이잖아. 그럼 등급 컷 전략, 등급 드랍 전략, 어떤 건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니? 이걸 구별해서 내신을 대비하라는 것은 현명한 대비 요령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지만 너네가 지금 고1 때 열심히 하면 이렇게 포기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고3 때 더 완벽하고 정성평가로 교수를 꼬실 수 있는 그 생기부를 갖고 졸업할 수가 있는 거야. 고2 때 나한테 이런 설명을 자세히 듣기 싫으면 이걸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위에서 설명한 그 고1 내신 대비 방법을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중에 절대평가 과목이 있어. 이제 학교마다 이것을 고1 2학기 때부터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뭐 고2 때부터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고2 때가 되면 절대평가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은 대신에 수행평가가 좀 많은 편이거든. 근데 이 시기가 얘네들 지필고사 기간 직전이야. 근데 절대평가 과목은 보통 뭐 80%에서 90%까지 A등급을 줘버려. 근데 수행평가에 밀리다 보면 얘들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얘들은 80% 90%까지 아니라 1%만 1등급을 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의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많지만 점수를 어차피 잘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 시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자기가 이걸 선택했을 때 주의를 해야 돼. 그런데 물론 얘들도 이걸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 미리 끝내놓고 요 기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2 땐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얘들을 선택해야만 얘들이 부담이 적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대신에 얘들을 선택하면 수행평가가 얘들보다 빡세게 들어온다. 하지만 수행평가가 빡센 건 빡센 거고 점수를 잘 주기 때문에 80% 90% 1등급 주는 수행평가가 10% 1등급 주는 지필고사의 시간을 갉아먹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별을 잘 해라. 요거 이제 고2 때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런 상황에 안 처하려면 어떻게 되니? 고1 때 템플릿이 완성되면 돼. 내가 강조했지? 그러면은 고2 때 이런 서글픈 경계를 안 해도 되는 거지.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내신 공부 특칙이야. 물론 과목별 내신 공부는 사실은 그 과목 선생님이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국어면 국어 선생님이 국어 점수 올리는 방법을 말해줄 때 그 요구하는 분량이라는 것이 영어랑 수학이랑 탐구까지 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지 않고 국어를 위한 최선의 분량을 요구하지. 영어도 수학도. 그러면 그 선생님들 해주는 걸 다 실천하는 건 불가능해. 우린 어차피 분배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약한 과목에 대해서 묻는 거는 당연히 최우선이지만, 나로서는 과목별로 최소한 요것만큼은 지키자. 모든 과목에 분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요것만큼은 지키자, 과목별로. 그걸 이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국어, 선 문제, 후 발췌. 보통 문제부터 읽고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건 대부분의 애들이 아는데, 은근히 40% 이상은 그냥 지문부터 읽고 문제 읽는 애들이 많아. 절대 안 돼. 중학교 때는 통했는지 몰라도 고등학교 때는 지문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를 읽고 지문을 속 편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을 발췌하겠다라는 목적 의식을 갖고 독해를 해야 되거든. 이게 은근히 금방 습관이 들이는데, 자기가 이 목적을 갖고 연습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생겨. 이거 체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년이 올라가면 국어는 아무리 시간 투자를 해도 내신도 안 오르지만 무엇보다 수능에서 치명상을 입게 돼. 수학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수능에서 은근히 국어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 국어에서 뒤통수 안 맞고 수학을 잘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수학을 잘하고 국어 뒤통수 맞으면 말짱꽝이거든. 자, 먼저 문제를 읽고 그 문제가 묻는 방향을 파악해서 발췌하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지문을 읽는 연습. 모든 지문의 모든 문장을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밀도로 읽으면 절대 답이 안 보이거든. 이건 대충 넘어가고 여기네 중요 표시하고. 그래야만 제 시간 내에 이 엄청난 지문을 소화하고 정확한 답을 고를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고, 요거 고1 때 완전히 습관화돼야 돼. 이거 1년 걸리지 않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밀도와 텐션을 이용하면 시험 한 번 좀 둔한 애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2번이면 완전히 체득할 수 있어. 하지만 자기가 목적의식을 갖지 않으면 체득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수업 필기. 여기서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지문을 필기하진 않지만 무슨 작품, 무슨 내용 이거 필기를 할 거 아니야? 그거 교과서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지문이 시험에서 자주 나와.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서 다룬 지문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 시험 범위의 지문에 익숙해져야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언급된 지문만큼은 완전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예시 문장이 있어. 지문이 아니라 예시 문장, 문법 관련된 문장, 아니면 문학작품 안에서도 핵심 문구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 이제 문장 단위로 예시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는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로 많이 나와. 선지. 그래서 그것도 역시 놓치지 않아도, 이게 익숙해지면 선지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가다가 아싸 찾았어 하고 바로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지. 정확도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런 거 그냥 맞출 수 있는 거는 바로 맞춰버리고, 고민되는 문제, 킬러 문항 이런 것들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지 전체 점수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치? 요거 선지로 잘 나온다, 고등학교에서는. 그 다음에 예문이 있잖아. 예시 문장뿐만 아니라 요것도 예문에 포함이 돼. 여기서 예문이 있으면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2분 정도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라. 보통 이거 암송하라고 많이 하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 암송하라는 건 국어 선생님이나 국어 강사 하는 말이야. 영어, 수학, 과학, 사회는 어떡할 거니? 암송까지 아니도 2분 정도 뚫어지게 쳐다봐 놓잖아. 직전 5일을 위한 15일 기억나지? 그럼 무조건 시험장에서 바로 찍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문학작품이 이제 고3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은 조금 줄어들지만 고1 때는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떤 작품이 있다. 그럼 작품의 줄거리, 장르, 화자 또는 관점, 등장인물의 태도, 주인공의 태도,
핵심 구절까지 예를 들어서 작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전체 줄거리, 갈래, 화자, 태도, 핵심 구절까지 이렇게 하나로 외워놔야 돼.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 문제를 내든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작품별로 외우지 않고 장르별로 뭐 핵심 구절별로 이렇게 외우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려. 작품 단위로 패키지로 숙지를 해놔야 안 당할 수 있다. 해봐. 굉장히 효과적이야. 그 다음에 수학 볼까? 일단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일단 그건 정해놓고 가자. 수학이 뭐 사고력,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중에 대학 가서 수학과나 아니면 뭐 박사과정 가서 무슨 대수학 뭐 이런 걸 하면 모르겠지만 입시 수학은 완전히 암기 과목이야. 시험 문제 자체도 너네가 충분히 수학적 사고를 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을 주질 않아. 암기한 애들만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돼. 일단 교과서의 예제, 유제가 핵심이야.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학교의 정규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집은 아예 보지 마. 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문제집을 다뤘을 경우에만, 아마 문제집이 아니라 프린트겠지만 그럴 경우에만 문제집을 보는 거야. 교과서 예제 유제에서 시작을 해.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하거나 약간 보강한 프린트나 파일이 있을 거야. 학교에서 주는 거야. 이것까지가 사실상 시험 범위의 전부야. 그 다음에 보통 학교에서는 아마 이게 없을 건데, 문제집이 없을 건데, 문제집 대신에 무슨 기출문제 프린트라든가 아니면 유사 문제 정리해서 주는 경우는 있거든. 사실은 이거는 요 경우지. 요것만 전체 시험 범위니까 제발 심한 문제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 이런 거 제발 하지 마. 시간 낭비야. 그거 하느라고 요거를 숙지할 시간이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요 순으로 반복을 한다. 반복을 한다. 그 다음에 수학 시험 전 5일. 수학 시험일이 며칠이다. 그럼 그로부터 5일 전까지만 수학 공부를 하고 5일부터는 틀렸던 유형의 문제만 봐야 돼. 왜요? 맞았던 문제 헷갈려 틀리면 절대 수학은 안 그래. 내가 맞았던 문제는 5일 동안 안 봐도 절대 안 틀려.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 틀렸던 유형만 5일 전부터는 그것만 봐도 돼. 아니 그것만 봐야 돼. 차라리 계속 맞추는 수학 문제 계속 중요하다고 해서 출제빈도 높다고 해서 건드리다가 요걸 또 틀리면 그게 더 망해. 5일 전부터는 요것만 해라. 충분하다. 시간 제고 풀고. 아까 말했지? 수학적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애들만 점수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시험 문제는. 시간 내에 풀지 못하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 그건 시험장에서 점수화 되지 않는다. 명심하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쓰는 연습은 이제 서술형 때문에 하는 거야. 서술형 때문에. 글씨 예쁘게 쓰라는 뜻 아니야. 일단 단계. 풀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풀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지. 요거 풀이 과정 한 단계 누락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찾아. 수학 서술형 문제에서는. 그래서 풀이 과정의 단계가 누락되는 걸 절대 경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기호. 사람마다 이제 글씨체가 그렇듯이 수학 기호를 모르는 애들은 없는데 글씨체가 막 지저분하듯이 수학 기호가 되게 애매한 기호를 쓰는 애들이 있다. 그 고등학교 때는 서술형에서 다 감점해. 치명적인 거지. 필적 갖고 감점되는 거랑 똑같아. 숫자는 봐주는데 기호는 안 봐줘. 그다음에 필요한 분량, 요 문제를 푸는데 과정이 분량이 어느 정도 걸린다. 근데 다른 애들보다 자기가 더 적은 과정 서술을 했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더 긴 과정 서술을 하면 그것도 감점 요소야. 고등학교 수학 서술형에서는. 그다음에 소요 시간 당연하겠지. 서술형 중요하다고 해서 서술형 시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객관식 문제를 좀 다급하게 풀 수가 있어. 그럼 안 되지. 서술형을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미리 계획해놓은 시간 내에 서술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꼭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 문제는 숫자만 바꿔서 잘 내. 물론 내신이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숫자만 바꿔서 내는 건 아니야. 응용 문제도 물론 있어. 근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이해한 애들은 풀 수 있고 이해 못하는 애들은 못 풀겠지만 중요한 건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의 문제 중에서 숫자만 바꿔서 낸 문제를 내가 틀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야. 근데 응용 문제나 심한 문제 연습하겠다고 요걸 놓쳐서 숫자만 바꿔서 문제를 틀릴 수는 없잖아. 그치? 요거를 미리 숙제하라 그랬지 내가? 이걸 집중적으로 숙제하라서 요걸 숙제하면 문제 보는 순간 알아. 이거 숫자만 바꿔서 낸 거다. 그러면 그 문제부터 풀면 집중적으로 빨리 풀 수 있게 되면서 다른 킬러 문항이나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된 응용 문제 두세 문제에 시간 할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숫자만 바꿔서 잘 낸다는 걸 내가 지금 직접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문제를 보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숫자만 바꾼 거니까 거의 풀이 과정이 순식간에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시간으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 그거를 챙겨 먹어야 돼. 정답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챙겨 먹어야 돼.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풀이 과정을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 반복하라 그랬지. 그 풀이 과정이 숙지가 된다는 뜻이야. 즉 수학 문제를 봤을 때 머리로 수학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여야 돼. 손이 먼저 움직여야 속도를 낼 수 있고 고등학교 수학 내신은 속도 싸움이다.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교과서 본문, 수행평가 지문, 직독직해를 하면 암기가 돼.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야. 교과서 본문이나 수행평가 지문. 수행평가 지문은 너네가 만든 지문 말고 이 지문에 대해서 뭐 해와 라고 수행평가 나올 거야. 그거 시험에 잘 나와. 이걸 직독직해를 두세 번 반복을 하면 직독직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읽는다고 암기되진 않아. 직독직해가 되는 상태에서 두세 번 반복을 하면 완전히 시험 보기 위한 정도는 숙제가 되는 거야. 요거를 왜 해야 되냐면 지필고사는 구문이나 어휘나 순서 요걸 갖고 킬러 문항을 잘 내. 왜냐면 독해로 킬러 문항 내기는 쉽지 않거든. 구문이나 어휘나 순서 배치하는 거 이게 돼 있으면 생각할 필요 없이 앞뒤 따져볼 필요 없이 바로 정답이 나오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 어디서 나올 줄 알고 모든 영어 지문을 암기할 수는 없지만 교과서 본문이나 수행평가 지문 정도는 요걸 해놓으면 보통 이거나 요거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만 요거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려. 그 시간이 순식간에 이걸로 풀리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요거는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서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은 통째로 암기한다. 문장. 이런 문장은 보통 프린트에 나오고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밑줄 그어주기도 해. 근데 보통은 고1 단계잖아. 고2, 고3 때는 모르지만 고1 단계는 보통 서술형에서 특정 문장 치고 들어올 때는 문법 문제야. 구문 문제라고도 하지. 예를 들면 도치, 뭐 가정법 이런 거지. 시험 범위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수업 시간에 강조하거나 프린트에도 포함되어 있거든. 교과서에서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거의 통째로 암기해 놓으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문법적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문장 이해력과 작문 능력만으로 염작을 해서 그 문장을 서술형에 쓰잖아? 그러면은 엄격한 채점 기준에 S 하나, 시제 하나, 전치사 하나 때문에 오답 처리돼. 감점이 아니라 아예 오답 처리가 돼버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통으로 암기해서 대비하도록 한다. 또 학교 프린트에 이런 것도 있지. 단어나 표현, 문장, 유의어, 반의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린트도 있어. 이런 것들은 뭐 무조건 내신에서 어휘 문제로, 구문 문제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 이거 외워야지 뭐. 정확히 말하면 중요해. 잘 들어. 프린트를 너네한테 수업 중에 주고 우리가 줬던 프린트니까 이거 봤던 놈들이 시험 잘 보게 해야지 하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출제 문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거를 집중 학습시키려고 프린트가 만들어져. 그런데 너네가 이걸 홀대하는 거야. 이거 무슨 멍청한 짓이니 그게. 완전히 암기해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학, 서술형 예상 문제를 5개에서 10개 정도 뽑아서 암기해야 되는데 아마 이 중에서 2개나 3개는 학교에서 알려줘.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서술형이라고 낸다고 말 안 해줬지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합치면 보통 5개에서 10개가 나와. 키워드로 암기해야 된다. 키워드로. 서술형은 영어처럼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야. 사탐, 과탐은. 그렇게 통째로 문장 쓴다고 해서 점수 더 주는 게 아니야. 국어처럼 키워드로 암기한 다음에 키워드 외에 연결어 때문에 그러나 따라서 있지. 왜냐면 사탐, 과탐 둘 다 탐구야. 왜냐면 인과관계, 선후관계, 그 다음에 원칙, 적용관계 이렇게 서로 관계가 되어 있고 그게 하나의 글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로 득점 감점을 많이 시켜서 수령해서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 암기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개념 정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념을 고1 때는 무조건 숙지해야 된다라고 내가 말을 했지. 그거 하다가 초치기 못해도 된다라고 말했지. 그거랑 별개의 얘기야. 어쨌든 고1 때 시험을 잘 보려면 개념 정의도 완전히 숙지해야 되지만 교과서 구석에서 잘 내. 왜냐하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이것만으로 변별력이 좀 떨어지거든. 그래서 교과서 구석에 막 지도, 실험 그래프, 통계 도표 이런 거 잘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나 자료가 있으면 요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글씨 있는 거 있지? 여기서도 꼭 내. 일부러 구석에서 내는 것은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너네 변별력 가지려고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간과하지 마라. 그림을 보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림 지도가 있고 실험 그래프가 있고 통계 도표가 있으면 이 지도가 위아래 서술 내용에서 뭘 설명하려고 나왔다. 이 실험 그래프는 어떤 개념에 대한 실증적 사례다. 이 통계 도표는 무슨 사회 현상에 대한 수치적 데이터다. 이렇게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서술형으로도 나오든 객관식으로 나오든 따질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교과서 구석에서 낸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 구석에서 어떻게 낼지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연습은 이걸 자기가 설명할 수 있으면 그림이 책에 왜 나왔는지 실험 그래프가 왜 나왔는지 통계 도표가 왜 나왔는지 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나오든 어차피 구석에서 낸 문제는 변별력 때문에 낸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대비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변별력을 위해서 교사들은 더 알아보기, 심화 탐구 이런 거 있지 교과서에 그거에서도 또 잘 내. 요거랑 똑같은 취지야. 애들이 좀 중학교 때 이런 거 그냥 대충 넘어갔잖아.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내서 변별력을 만드는 거야. 너네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네 중에 누군가는 맞추고 누군가는 못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걸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노리는 거지. 계산 문제는 그러니까 사탐이나 과탐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풀이식뿐만 아니라 특히 단위나 기호 또는 풀이 과정의 순서 요거 살짝 바꿔서 선지로 많이 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요거 실수를 경계해야 돼. 그냥 대충 이거 계산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헷갈리는 선지가 나와. 그래서 꼭 5개 중에 3개 지우고 2개 중에 뭐지 막 이러다 틀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탐구의 계산식에서는 어떤 단위를 쓰는지 그다음에 기호, 풀이 과정의 순서 이거 꼭 숙지하도록 한다. 오버러닝이라고 있지. 아는 것만으로는 내신 변별력의 트랩을 무사하게 통과하지 못한다.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그룹 스터디를 하는 건데 사실 누가 너네들을 컨트롤을 해주지 않으면 너네끼리 그룹 스터디 할 때는 서로 막 논쟁하고 서로 아는 것만 탁탁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막 1시간, 2시간씩 스터디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좀 고등학교 애들은 잘 안 하긴 하지만 혼자서라도 자기가 이거 알아가 아니라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점수가 최고 점수가 나와. 근데 완전히 알아. 근데 설명은 잘 못하겠어. 그러면 꼭 90% 정도의 점수만 나와. 그게 문제죠. 혼자 자기한테 설명하는 거 좋고 너네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뭐 물어봐도 귀찮아하지 말고 그게 너네한테 더 득이야. 예를 들면 너네가 친절히 설명해주다 보면 괜찮게 계속 너네한테 설명해달라고 하지 그거 득이야. 괜찮아. 내신을 위한 오버러닝. 고3부터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많이 알아야 돼. 하지만 고1 때는 오버러닝.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걸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숙지하고 시험장 들어간다. 요걸 생각을 해주면 탄탄한 내신으로 고2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